안녕하세요. 여러분들 2차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1차시와 마찬가지로 이 사실주의, 이 리얼리즘의 이 화가들 중심으로 해서 둘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차시 수업에서는 이 들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이 사실주의 대표적인 화가는 이 쿠르베하고 이 드르메가 대표적인 음, 그 활동을 한 그 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 오론의 도미에라고 하는데요. 이 풍자의 선구자입니다. 그래서 이 풍자에 대한 사회적인 비판이라든가 일상적인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풍자에서 그림들을 또 표현한 이 그 화가 대표적인 화가이기도 합니다. 보통은 이제 도미에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이름은 이 오렌의 도미에는 이 19세기 프랑스의 사실주의 화가입니다. 이 유화를 비롯해서 약 4천여 점의 석판화를 또 남겼습니다. 이렇게 점점 발전해가는 이런 산업화된 이 사회의 이면에서 가난한 그 서민들의 고단한 그런 일상을 소재해서 그렸습니다. 또 정치인이나 이 부르주아 계층의 위선에 대한 신랄한 그런 풍자와 직설적인 비판 의식으로 당대 그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도 했고요. 이 오른의 도미에는 이런 정치, 경제, 사회적 이 격변기였던 19세기 프랑스의 역사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을 단순하고 이 생생한 이미지로 포착해서 기록한 그 시대의 증언자이자 근대 생활의 화가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활동한 그 1820년에서 1870년대까지는 이 프랑스는 이 샤를 10세의 복고 왕정, 7월 혁명과 루이 필리프의 입헌 왕정, 2월 혁명과 제2공화정, 루이 나폴레옹의 쿠데타와 제2제정, 보불 전쟁과 파리 코민에 이은 제3공화정이라는 정치적인 요동을 겪었던 시기입니다. 이 경제적으로는 이런 산업혁명의 성과가 자리를 잡고 근대 자본주의가 확립되어가는 과정에서 산업, 자본가와 임금 노동자라는 계급이 형성되어서 대립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몰렸던 도시를 중심으로 임금, 주거 등에 이렇게 관련된 사회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이런 소요와 폭동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한편 기차가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런 행락, 문화가 생겨났고요. 또 시각 예술의 새로운 매체인 이런 사진이 등장하여 보는 사람의 혁신을 가져온 것도 이 시기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사람들 하나하나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는지를 이 발자크, 빅토르 위고, 그 다음에 폴로베르 등의 이런 소설이 들려주고 있다면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이 도미의 이런 석파나 수채화, 유화, 조각 작품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도미에는 이 프랑스의 사실주의 화가이기면서도 이 판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화가이며 판화가입니다. 19세기 프랑스 정치와 이런 부르주아 계층에 대한 이런 신랄한 이런 풍자, 그리고 서민의 그런 고단한 그런 삶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에 이런 당대의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한 이 화가입니다. 아까 처음에서도 본 것처럼 이 4천여 점에 이르는 이런 석판화를 비롯한 방대한 그림은 그가 살았던 시대의 생생한 증언이기도 합니다. 이 미술에 있어서 사실주의는 이 프랑스 외에 19세기 미국에서도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이 그 웬슬러 호머의 바다를 주제로 한 이 힘차고 표현력이 풍부한 그림들, 또 토머스 애킨스의 초상화와 뱃놀이 광경 등 당시의 삶을 솔직하고 냉정하며 정확하게 관찰한 그림들이입니다.
또 이 사실주의 전통과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인물로 프랑스의 화가 어, 프랑스에서는 이 오르네 도미에가 중요한 인물이 되었던 거죠. 프랑스 사회와 정치를 이렇게 풍자해서 전형적인 이 도시의 화가로 역할을 했습니다. 또 파리의 빈민가와 거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노동계층의 남녀, 또 비열한 이 변호사들, 사악한 정치가들을 그림의 주제로 선택을 했습니다. 쿠르베처럼 이런 열렬한 민주주의로 풍자 화가의 명분을 정치적인 목적에 직접 활용했다는 것이죠. 프랑스 사회의 그런 부도덕성과 추악함을 힘찬 윤곽선 또 대담하게 강조한 이런 사실주의의 세부 묘사, 거의 조각 같은 그런 형태 처리 등의 기법을 사용하면서 비판을 하였습니다. 쿠르베만큼 극적인 파란은 없었으나 이 철두철미한 이런 서민의 한 사람이었으며 그도 개별적으로 강하게 이런 현실을 묘사했습니다. 또 도미에는 풍자화가로서 아주 매우 탁월하였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이 마르세유의 유리공으로 파리에서 일했으나 가정은 가난해서 도미에는 일찍부터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회화를 거의 독학으로 익히는 동안에 친구로부터 이런 석판화의 기법을 익혔고 그것으로 생계를 삼았다고 합니다. 이 당시는 그런 정치 비판이 비등한 이 시대여서 이 잡지, 이 카리카투르에 초빙되어서 정치적 풍자화를 그렸고요. 탄압으로 1832년에는 어, 그 감옥에 가기도 했었나 봐요. 일시 투옥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 도미에는 이 그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가난한 유리직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6세 때 아버지가 그런 시인의 꿈을 품고 출판의 기여를 얻고자 파리로 떠났고요. 2년 후 가족들도 파리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이 어려서부터 그런 법률사무소 사원으로 서점의 점원으로 돈벌이에 나서야 했던 그는 일찍이 이 냉혹함과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이 도미에는 알렉산드르 르누아르의 작업실에서 미술 공부를 했고요. 아카데미 시스에서 인체대생을 공부하기도 했지만 그의 배움은 거의 독학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도미의 작품 중에 또 대표적인 게 이 3등 열차와 1등 연차가 있습니다. 이 오르네 도미에는 이 현실과 일상과 현실을 비하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게 특징이고요. 또 이 19세기의 근대 미술의 사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이제 지금 이 그 도미에는 이 열차에서 일어나는 이 표정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 3등 열차와 1등 열차에 대한 것들을 그려서 이슈가 되기도 했죠. 그래서 이 도미의 대표적인 이 3등 열차는 금욕적인 그런 늙은 노파의 모습을 통해서 근대인의 삶의 고독을 신랄하게 표현해냈다고 이 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 3등 열차에 대한 그림은 볕도 잘 들지 않고 향기도 잘 안 되는 비루한 공간에 궁핍해 보이는 사람들이 지루함과 불편함을 인내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선을 잡는 것은 어디로 향하는지 목적지를 알 수 없는 이런 앞쪽의 인물들입니다. 광주리를 무릎에 올린 노파의 행색 위에는 초조함과 이런 피로함이 피로함이 보이고 있고요. 또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에서 그를 만났던 세상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그런 삶의 행렬에서 허겁지겁
피난 나온 듯한 사람들은 추위를 살필 기력조차도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3등 열차는 이런 민중들의 그런 소박한 그런 일상이 덜컹거리는 그런 기차 소리와 함께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림입니다. 이 3등 열차를 그리던 시기는 가장 그런 혹독한 폭악과 회절의 시기였다고 합니다. 이 가난하고 참담한 이 절망의 시기에 위대하고 빛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같은 열차 안에 빼곡히 앉아서 오랜 시간 흔들리는 기차를 타고 있지만 서로에게 이런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들의 머릿속에는 각자의 관심과 걱정거리만이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1등 열차입니다. 1등 열차의 승객들은 이런 사생활을 고려한 듯 공간이 나뉜 열차 안의 사람들은 형색부터 다르죠. 홍요, 있을지 모를 서로에 대한 접촉을 염두한 사람들은 전부 장갑을 끼고 있고요. 쾌적한 1등 열차이지만 막연히 느껴지는 결핍감은 지울 수 없습니다. 이들 사이에서는 어떤 유대감도 인간적인 관계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무심하게 찻장 밖으로 시선을 던진 창가의 승객과 읽을 거리에 몰두한 여성, 그리고 할 일 없이 앉아있는 노신사는 공간을 공유하고 있을 뿐 모두 고독한 개인입니다. 어색함을 피하기 위해 시선의 각도를 다르게 한 것이죠. 이거는 세탁부입니다. 물론 그가 만화나 휘갈리듯 그리는 스케치 위에 작품만을 남긴 것은 아닙니다. 서민들을 이 가난의 상징이나 민중의 대표자로 나타내지 않고요. 많은 그런 풍속화가와 더불어 자연스러운 이런 풍경의 일부로 표현함으로써 그 속에서 이런 연민과 애달픔을 느끼게 하는 작가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도미에는 이 석파나 제작량이 이 통산 4천여 점에 이르고요. 이 밖에 목파나도 있다고 합니다. 40세경부터는 이런 서민의 일상생활을 주제로 한 이런 유화나 수채화, 그런 연작을 시도했고요. 날카로운 그런 성격 묘사와 명암 대조를 교묘히 융합시킨 이색적인 합봉으로 세탁하는 여인, 3등 열차, 관국, 돈키호테 그런 작품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도미에는 우리나라에서 그다지 잘 알려진 화가는 아닙니다. 그의 그림은 이 3등 열차 정도이지만 도미에는 그 1등 2등 열차 그리고 1등 열차도 그렸다고 합니다. 도미에는 유화도 그리고 수채화도 그리고 조각도 했고 또 중요하게는 이 만화, 풍자 만화이죠. 그런 것들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가 풍자 만화의 아버지로서 시사 만화라는 인기 있는 장르를 개척한 화가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도미에가 이 고야를 계승한 시대의 위대한 고발자라는 것도 19세기 프랑스를 그려낸 이 캐리커처와 정치 풍자화와 민중판화의 거장이라는 그 사실도 잘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풍자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는 크레용을 잡은 이 몰리에르라는 병증이 간판처럼 붙은 작가 오노에 도미의 작품입니다. 이거는 트랭스 노댕의 거리입니다. 이 볼리에르는 17세기 프랑스의 3대 극작가로 뽑힐 만큼 유명합니다. 극작가이자 스스로 연기 배우로서도 활동했던 이 몰리에르는 동시대의 거장 피에르 코르네의 비극 작품에 주로 많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파리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학살 중 하나를 담은 그림입니다. 이 도미에의 작품을 읽다 보면 당시 프랑스의 정치적인, 사회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도미에가 그린 이 왕의 캐리커처입니다. 그 도미에는 19세기 그 몰리에르, 이 화가로 환생한 이 몰리에르만큼 당시 프랑스의 위성과 세태를 풍자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그런 사회의 어두운 부분도 드러냈겠죠. 웃음이 터져 나올 만큼 재미있는 작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예술가로서 도미에를 특별하게 만드는 작업에 대한 그의 확신이다. 그래서 샤를 보를레르, 그의 확신은 그 자신을 두려워할 것이 없는 존재로 만들었다. 그 덕분에 많은 작품이 검열되기도 했고요. 투옥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마 뭐 사회나 정치나 이런 것들을 풍자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시유한다 하는 그 차원에서 아마 그런 규제들이 많이 있었겠죠. 예. 이것도 이제 또 유명한 작품 중에 그 하나입니다. 이 가르강 튀아입니다. 국왕의 그 모습을 금화를 먹어치우고 살찐 그런 대식가로 표현했고요. 정치를 그 국왕의 배설을 자, 그 자치하려는 그 무리의 싸움에서 나타내었다고 합니다. 동시대의 그런 풍자신 프랑스와 라벨르의 이 가르강티아와 팡타그리에를 모티브로 그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또 이 1830년에는 이 카리카투르라는 이 그 잡지에 창간할 즈음에 이 잡지에 만화 기고가로 화단에 데뷔하였고요. 또 1832년 그 국왕 루이 필립을 공격하는 그런 정치 풍자 만화를 기고해서 투옥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 그림들을 보면 이렇게 다 이렇게 왕이 배가 이렇게 뚝 하고 모든 거를 다 이 입속에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의자 밑에는 이제 배설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들을 서로 가지고 오려고 막 이렇게 줄 서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풍자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는 그런 사실주의 화가로 1830년 이런 좌익 주간지의 정치 풍자 만화를 발표해서 루이 필리프 왕을 붕괴하게 만드는 2년 뒤 체포되어서 6개월 동안 이런 수감 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도미에는 그 후 정치적인 문제에 직접적 언급을 회피하는 대신에 논쟁의 여지가 덜한 이 파리 사람들의 생활상과 풍속을 날카로운 풍자와 따뜻한 인간에 표현한 많은 걸작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도미에는 세르반테스의 소설에 나오는 이 돈키호테를 다룬 이런 소묘와 그림도 많이 제작을 했고요. 이 도미네의 작품은 모두 생명력이 넘치고 이 소재가 아무리 소박할지라도 극적인 메시지를 느끼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미네의 풍자적인 힘과 인간이 처한 상황에 대한 깊은 통찰력은 오늘날 그를 혁신적인 화가이자 조각가로 평가받게 합니다. 그는 이렇게 찰흙이나 점토를 이용해서 당시 이 정치인들의 동상을 이렇게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이거는 입법부의 배입니다. 만화가로 활동했던 인물이라 그런지 남아있는 작품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의 풍자 만화 시리즈를 쭉 살펴보며 악당을 찾는 재미를 발견한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이 그림들을 보면서 이제 그 표정을 표정을 보면 이제 알겠죠. 이거는 돈키호테와 삼촌입니다. 이런 풍자를 향해 돌격한 사나이입니다. 이 공상적이고 가치 없는 것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 작가는 이 상징적인 인물을 프랑스 혁명과 비슷하게 바라봤다는 것이죠. 혁명을 이끈 지도자는 이 지상보다 더 어두운 이상을 바라보고 있고, 그를 따르는 이 민중 산초는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이거는 풍차를 공격하는 돈키호테입니다. 이 국왕, 정치인들과 같은 이 상류층의 위선을 비판하기도 했지만, 어렵고 힘든 서민층의 아픔까지 표현하려고 했던 이 도미의 작품입니다. 이 만화 그림 속 악당과 함께 있지만 진정한 영웅이다. 뭐 그러면서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또 도미의 그는 문학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린 작품들을 많이 남겼는데요. 이를테면 이 미구엘드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나 몰리에드의 문학 작품에서 영향을 받은 그림들을 여러 점 남겼다고 합니다. 특히 그는 몰리에르의 천재성을 극찬했는데요. 이 작품은 그중 1671년에 쓰인 몰리에르의 희곡 스카뱅의 간계를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 속에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희곡의 주인공인 이 스카펜과 크리스펜으로 변장한 이 실베스트르입니다. 이 스카팽은 간계가 뛰어난 하인으로 특유의 발랄한 성격으로 주인을 골당 먹히기도 하고, 때로 주인의 아들을 돕는 등의 코믹한 감초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다. 작품에서 두 인물은 무언가 괴력을 꾸미고 있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는 인물들의 표정에서뿐만 아니라 몸짓에서도 충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도미에는 인물 표현에 있어서 그 특성과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표현하는데 주력했다는 거죠. 이 작품을 감상하다 보면 마치 그림이 아닌 무대 위에서 상연되고 있는 이런 연극을 보는 것과 같은 현실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 도미에는 이러한 현실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인물의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으로 비춰지는 그런 조명 효과를 표현하였고요. 이 효과에 의해서 얼굴의 굴곡이나 옷의 주름의 음영이 이런 나타나게끔 그렸다는 겁니다. 이런 인물의 뒷배경 역시 무대에 내려진 막처럼 이런 평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림이지만, 이 돈키호테라는 이 그림이지만, 이게 마치 그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에 같은 이 그림을 그렸다는 게 또 이게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 도미에는 이 파나의 굉장한 애호가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도미에가 이 석파나에서 다른 이런 소시민의 일상생활을 주제로 한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또 이제 파나를 또 이제 많이 그리긴 했는데요. 이 근대화와 도시화를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이런 부를 획득한 부르주아들은 미술품을 구입해 집을 장식했고요. 또 해마다 열리는 그런 살롱은 화가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구입하는 것은 이 부르주아들이 자신의 그런 신분과 재력을 과시하는 수단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의 그 중하층, 중하류 계층도 이런 부르주아를 모방해 미술품을
구입하는 것이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인제 이게 인제 판화 같은 경우에는 인제 찍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이 그림들을 인제 많이 그리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전의 시대에는 이 인제 귀족들만 인제 그림들을 인제 사고 주고 뭐 그런 것들의 역할을 했다면 지금 요 시기에는 그런 산업혁명 이후에 이런 기계문명이 들어오면서 아까 얘기하듯이 이런 사진기의 발달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잘 그리는 그림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게 됐을 거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하고 좀 더 변형된 음 그런 특색이 있는 그럼들을 더 선호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또 이런 이게 인제 부르주아들이 미술품을 구입해서 집에 장식하는 것들이었다면 이런 중하층 계층들도 이런 부르주아를 모방해서 미술품을 구입하려고 했던 것이 그 시기에는 유행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